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우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물론 암호자산 시장의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키우신 꿀단지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수익을 다 담아 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제 시작한 지 아마 석 달 정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방송을 봐주셔서 저도 나름 이제 보람차게 그리고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방송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2019년에 제가 이제 한 석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 그 투자 마인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해당 내용들을 좀 몇 가지 한 열 몇 가지 되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것들을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현재 그 XRP 차트를 좀 보면서 또 이야기 드리고 몇 가지 그 기사들 좀 보고 얘기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그 이제 소득세 아니면 뭐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거나 해서 올해죠. 2020년 아마 8월이나 이때쯤 그 법안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뭐 이건 확실치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8월 된다고 하면 1년 뒤 시행이니까 2021년 뭐 8월 정도가부터 과세가 시작이 될 텐데 그 과세에 관해서 그 한국의 소득 이제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그 열거주의랑 뭐 포괄주의 관련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열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XRP나 특히 XRP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수많은 호재와 그 다음에 리플사가 수많은 업적과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와중에 XRP만 2019년에 가격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세력이 붙여놓은 가격 꼬리표에 불과하다라는 제가 표현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보통 우리가 쓰는 돈 뭐 만원짜리든 10만원이든 뭐 5만원권 뭐 100장이든 이런 것들을 보면 가치와 가격을 혼동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돈이 갖고 있는 가치가 그대로의 이제 가격을 담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그 시장 자체가 아직 완전하게 그 스테이블하게 그 암호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대중화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늘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이 그 초반에 발생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패턴인데 이거를 세력의 눈속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치와 가격이 사실 같이 평행해서 같이 따라간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격에 이 가치를 담고 있구나 라고 하면 계속해서 만약에 그 회사가 일을 잘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이 그 주식 가격이 가치를 선반영해서 보통 올라가죠. 그래서 주식이 호재가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기관들이나 빠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미리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호재를 터뜨려서 다음에 또 가격이 올라가고 대중이 사게 되는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 암호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고 가치는 회사의 호재나 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2019년 작년에 거의 뭐 140%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것 같은데 물론 2018년이죠. 그때 700만 원에서 그 가격이 400만 원까지 하락한 거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한 20% 정도 수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아무튼 근데 XRP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런 것들을 보면 가치와 가격이 지금 이 암호자산 시장이 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래도 뭐 비트코인 10년이 되긴 했지만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런 기존 전통 자산 시장처럼 가치와 가격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이제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들어오게 하고 이제 가치와 가격이 그래도 선반영되지만 평행하게 가는 그런 시장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나시면 지금 XRP 가격이나 뭐 이더리움 가격이나 이오스나 전반적으로 다 일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더리움도 이제 2.0을 하고 이제 포스 형태로 2020년에 그 완전히 이제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가치와 가격이 계속해서 뭔가 안 맞는 이런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에는 대부분의 지금 이제 동전 없는 사회로 한국도 가죠. 동전이 없고 종이 지폐도 없어지면 현금 없는 사회로 만약 간다. 그냥 디지털 돈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역시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가치와 가격이 어느 정도 수평으로 이제 평행해서 따라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당연히 그때가 되면 그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가치와 가격이 링크돼서 가지 않기 때문에 묶여서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타벅스 커피에 비유를 했었죠. 4,000원에 커피를 사 마시던 커피가 2,000원, 뭐 1,000원 되면 할인해 갖고 팔면 못 사 마실 이유가 있겠나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지 비유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4,000원에 물론 XRP 4,000원에 샀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잘못 산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이클상 누가 봐도 과열되고 고평가 구간에 샀기 때문에 이때는 사면 안 되죠. 하지만 뭐 이때 정도 샀다, 뭐 한 이때 정도 샀다 라고 하면 이때 반등해서 올라가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모습으로 이때 샀다 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그 뭔가 과열 구간에 사고 사이클상 그 상단에 샀다라고 보기는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반에서도 좀 하단 내려온 상황이니까 물론 여기보단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도에 만약 스타벅스 커피를 이 가격에 사 마셨어요. 뭐 1,000원에 한 700원, 800원 마셨는데 200원에 못 마실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러니까 이때 사 마셨는데 이때 못 사 마신다고 하면 이때 이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확연한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때 못 마시는 거잖아요. 그럼 커피 맛이 변했거나 아니면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리플사로 비율을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오히려 리플사는 이때보다 더 많은 그 제휴사들과 더 많은 이제 기술의 변화, 지금 이제 엑스커런트와 엑스라피드, ODL로 이제 묶어가지고 또 뭔가 앞으로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리플사가 그 제도권에 조금 더 진입하기 편하도록 XRP를 은행들이 보유하기 편하도록 뭔가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은 변할 텐데 그거를 조율해가고 맞춰나가는 과정 속에서 리플사가 XRP의 가치를 이제 계속 세상에 높게끔 적용되게끔 이제 올려나가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은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피 맛이 변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때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투기는 뭐냐면 이때는 사고 가격이 빠져서 이때는 못 사는 거는 저는 투기라고 봐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이때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봐서 그럼 차라리 이때 사고 이때 못 살 거면 이때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그래서 좀 스타벅스 커피로 비유를 전에 해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투자를 하실 때 호흡이 길어지면 마음이 불편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 회사 XRP 코인이라는 자체가 리플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리고 리플사가 망해도 사실 XRP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안 망하는 게 더 좋겠죠. 리플사가 계속해서 잘한다고 하면 XRP가 계속해서 튜닝이 돼가고 뭔가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리플사가 로비도 할 거고 뭐 전 의원도 데리고 오고 뭐 SEC 누구도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도권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사실상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 정말 반대로는 싸게 커피를 할인해서 내가 원래 마시던 그 향의 그 커피니까 싸게 판다고 하면 정말 땡큐다 하고 매달 사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99%의 대중은 이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의 사람이 그 99%의 돈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1% 중에는 사실 대부분의 세력이 그 99% 대중 돈을 가져가죠.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 1% 안에 우리가 낀다라고 하면 우리도 수익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명확히 투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200원에 할인을 해서 내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상승장이 올 텐데 이 채널을 지금 깨고 내려왔죠. 이게 뭐 얼마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플사는 이제
실사원 기반은 이런 식으로 갈 거다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채널이 바뀌겠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이렇게 되려면 사실상 세력이 사실상 여기 존재하지 않고 정말 실사용 기반으로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암호자산 시장이 완전한 대중화나 세상에 스며드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령 2020년에 정말 세계 경제 위기나 큰 충격이 와서 확연하게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뭔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뭔가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기관 매집형 차트로 이렇게 뻥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한 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실사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세력도 없어야 되고, 아무런 지금 시장이 실사용 기반으로 완전히 안정화가 된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은 암호자산 시장이 대중화가 그만큼 되지 않았다. 그리고 되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당장에는 기존 방식처럼 세력이 이 시장에 마케팅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태의 XRP 같은 경우 기간 매집형 차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이야기고, XRP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너도 나도 다 살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그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꿀단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2년을 버텼어요. 지금 2년을 넘게 버텼다. 근데 버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신 꿀단지 크기가 몇 리터짜리인지 모르겠는데 1리터짜리든 2리터짜리든 누구는 뭐 100리터짜리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격이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 뭐 4,000원 넘고 올라가고 16,000원까지 찍어요. 근데 여러분 용량 자체가 여기서까지 못 담는 용량이고 여기밖에 못 담는 용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해봐야 뭐 50%, 100% 먹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암호자산 시장의 메커니즘은 마이너스 50%를 감내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어느 기본이, 사실 기본이 이런 것 같아요. 기본이 마이너스 50%인데 심하면 마이너스 90%도 되죠. 이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마이너스 50% 감내한 시장이 들어와서 100%를 먹고 나가면, 물론 뭐 그것도 잘한 거지만, 이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리스크가 크게 지고 들어왔으면 길게 먹고 한 방에 많이 먹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꿀단지 크기 자체가 작아버리면 꿀단지 크기를 키우신 만큼만 이게 먹을 수 있는데, 아무리 큰 상승장이 오고 XRP가 뭐 금과 연동이 돼서 뭐 난리가 나고 뭐 정말 미래 전체 세계 자산을 그 브릿지하는 통화로 정말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정말 XRP가 한 70% 정도 세계 디지털 에셋을 모든 거를 중간에서 브리징하는 그런 ILP가 전 세계 채택이 돼서, 뭐 IMF에도 채택이 되고 뭐 다 돼서 XRP가 정말 떡상을 해서 정말 뭐 143달러에 갔어요. 그래도 여러분 꿀단지 크기가 여기 끝이면 아무리 이런 시장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들어왔다고 해도 수익을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꿀단지 크기를 키워라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그게 어려워요. 심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99%의 대중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가 돈을 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모두가 다 돈 버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가겠어요. 이렇게 못 가잖아요. 지금 여기도만 해도 10배가 넘는데 못 가죠. 그러니까 소수만 이 부를 취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꿀단지 크기에 대해서는 단련이 돼 있지만, 뭐 어떤 퍼드가 나오고 뭘 해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고 뭐 해도 팔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힘들지 않아야 되는 것도 크고 매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꿀단지 크기에 매도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탐욕을 너무 부리면 여러분들이 계속 가격 등락을 보면서 이때 팔고 이때 하고 이거를 하려고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머리를 너무 믿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트를 그리는 거는 AI 그 컴퓨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떨어져 나가고 힘든 차트 모양을 그려요.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주식에서 보이는 몇 시간 본 차트랑 일봉 차트랑 겹치는 적도 있고,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랑 리플 뭐 4시간 봉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희한하게 모양이 다 비슷한 게 많은 이유가 그냥 AI가 사람들이 적은 세력이나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기 좋은 차트 패턴을 계속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두뇌를 너무 믿어서 그 AI 상대해갖고 내가 이걸 팔고 사고 해갖고 여기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자체가 일단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일단 그거를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의 두뇌는 생각보다 AI보다 똑똑할 수 없다. 저 역시도.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시고 나면 꿀단지 크기를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령 3,000원 정도예요. 저 같은 경우도 3,000원에만 5% 걸어놨는데 여기 한 5% 걸어놔요. 걸어놓고 또 뭐 한 4,000원쯤에 또 5% 걸어놔요. 그러면 여기 닿았을 때 한 10% 정도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 보유해놨다가 만약에 여기서 맞고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쯤 돼갖고 2,000원, 1,500원에 또 사도 되고, 만약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도 좋죠. 안 떨어지면 나머지 90% 물량이 더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요. 그러면 정말 한 채널 중반쯤, 한 10,000원 넘는데 중반쯤에 나는 한 이쯤에 내 물량의 한 50%에서 70%는 팔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 지금 한 3,000원, 4,000원에 10% 팔았죠. 그러면 6,000원에 또 한 20% 걸어놓고, 또 뭐 한 7,000원에 10% 걸어놓고, 요쯤에 나머지 물량을 또 한 걸어요. 30% 걸어요. 그렇게 그냥 걸어놓고 보지 마세요. 아주 심플하죠.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보지 말고 상승장이 왔을 때 정말 제가 이 얘기는 확실히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샀다 팔았다 이걸 막 보는 것보다 그냥 턱턱턱턱 던져서 그냥 대략 그 채널 보고 한 중반쯤 채널 이 꼭대기에 팔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 꼭대기에 파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한 30% 20% 물량은 남겨두신 거잖아요. 이거 두시고 나머지 한 7, 80%는 여기서 그냥 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면은, 팔았다가 올라가 버리면 또 그 산 걸로 추격 매수해갖고 또 따라서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걸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세력이 야바위를 하는데 막 줬다 뺐다 막 돌려요. 그거에 눈이 돌아가서 보통은 이제 돈을 날리는 건데, 그걸 아예 그 판 자체에 끼지 않아 버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을 이기는 거는 무관심이 답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 꿀단지 크기를 이제 키우는 아주 가장 쉬운 매도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고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적당한 가격에 적당히 걸어 두시면, 뭐 한 이쯤 돼가지고 한 뭐 몇십 프로 걸어놓고 이거 팔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이쯤 정도에 여러분들이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못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유는 명확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팔고 싶어 해서 그래요. 꼭대기에 팔고 싶어 하니까 여기에 못 팔고 이렇게 지지직 하다가 다시 또 내려와요. 매번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실패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미 여러 번 그동안 실수를 하셨으면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해갖고 내가 내 두뇌가 AI를 이길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확신을 하지 마시고, 매번 실패해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뭔가의 그 패턴을 써보세요. 스스로도 난 이번엔 다르게 해봐야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시장에 해야 뭔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매번 실패하고 매번 샀다 팔았다 하다가 여기서 못 팔고 이렇게 흘러났다, 다시 가나 보다 하고 또 하다가 또 못 팔고, 이런 걸 계속 해갖고 여태까지 돈을 못 벌어 왔는데, 주식이나 투자해서. 근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성공하셨던 분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계속해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린 방법대로 그런 식으로 툭툭툭툭 파세요.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그냥 예약 매도 걸어놓으시면 알아서 잘 팔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돈 들어온 대로 수급만 하시고, 그냥 나머지는 돈 들어온 거에서 원금은 좀 빼놓고, 만약에 여기서 대부분 팔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더 갔다 그러면 한 20% 남겨준 것 때문에 더 기분 좋아 하시다가 또 빠질 거 아니야, 사이클상. 그러면 이때부터 언제 또 들어갈지, 언제 터널이 시작되는지 우리의 써놨던 투자 일기를 보면서 그 터널이 들어갈 때쯤 다시 5%씩 또 사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존에 계속해서 실패했던 방법을 계속 고수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계속 이제 제 방송도 들으시고 하면서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매도 계획이나 뭔가 생기셨을 텐데 그런 방향대로 한번 스스로 적용을 해보세요.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이 얘기는 약간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도 다를 수 있는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사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이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었는데, 이게 사가지고 어떤 얘기냐면 사가지고 뭐 5%에 손절하고 10%에 해갖고 다시 사가지고 몇 프로 먹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사서 떨어지는 거는 안 좋죠. 손절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보통 대부분 해서 문제냐면, 투자를 했는데 동전 앞뒷면이에요. 가격은 내가 300원에 샀는데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전 앞뒷면 50% 확률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전 앞면 50% 오르는 것만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뒷면이 나오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수익률은 뭐 암호자산 시장이니까 2배 된다, 누가 10배 벌었다, 이 얘기 들으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부터가 앞뒤가 안 맞는 상도일을 갖고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돈을 넣고 내가 수익을 10배를 벌고 2배를 벌고 3배를 벌고 들어오는데 내가 사서 가격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사서 가격이 빠지면 가령 어떤 뭐 차트 방송하시는 유튜버를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소개해준 친구를 원망한다거나 또 남을 막 원망하면서 힘들어해요. 왜냐면 본인 원망하는 것보다 남 원망하는 게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힘들어해요. 그런데 내가 사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사가지고 많은 가격 상승을 원하면서 들어와 놓고 떨어지면 싫어해요. 힘들어하고 막 누굴 원망하고. 그러면 투자 자체가 아예 시작 자체부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시작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투자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사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나 만들어가는 회사 자체가, 회사 이제 보통은 주식이면 이익이죠. 그 회사가 만들어가는 이익이 변하지 않고 계속 조금씩 늘고 있다, 잘한다고 하면 주식이 빠지는 건 오히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커피가 반값에 할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10% 할인, 20% 할인. 그러면 사 마실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도일을 알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대부분 초보들 같은 경우는 상도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샀는데 가격 떨어졌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제 친구 중에도 막 이제 장난 삼아서 가격 언제 올라 해서 가격 떨어졌어 이런 친구 있는데, 그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사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다. 근데 물론 사이클상 4,000원에 샀는데 200원까지 떨어져, 이거 잘못 샀죠. 근데 가령 뭐 한 리플 한 700원에 샀는데 뭐 한 500원에 샀는데 한 지금 200원 돼 있어요. 이러면 이때는 뭐 살만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때부터 분할로 샀다라고 하면 그럼 뭐 한 500원 돼 있겠죠. 500원이나 400원. 그러면 이건 잘 산 거지. 이 정도는 잘 샀다고 봐야죠. 그럼 뭐 채널상 거의 바닥이고 잘 산 거죠. 여기 트랩을 만들지 이거 누가 예상해요? 여기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잘 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가격에 사고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상도일을 뇌에 장착을 하고 탑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투자 일기를 꼭 쓰자. 그래서 터널에 들어갔을 때 감정을 기록을 해 놓는 게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터널에 들어갔을 때 내 힘이,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떤지 흐름, 그것들을 그때 당시 내가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또 터널에 들어가도 그것들이 기록으로서 보면서 내가 내 당시에 미래의 그 감정에 지난 과거 감정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자산 시장에는 파동이라는 거 존재하는데, 이런 사이클이요.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이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이고, 인간은 고유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너도 나도 이때는 안 사는데 이때는 과열 구간엔 더 산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죠. 이럴 때 터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 거래량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거래량 터지죠. 왜 사겠어요? 개인들이 그냥 비이성적인 거예요. 심리가. 이때는 안 사다가 이때는 너도 나도 리플 가즈아 소리치면 사는 거야. 뭐 비트코인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에는 사이클 파동이 존재하는데 그게 심리 때문이니까 우리가 인간의 심리를 공부를 해야 되고, 심리를 공부하면 어떻게 하냐, 아주 쉬운 첫 번째 하나는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만 하면 일단은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너도 나도 어디 커피숍에 가고 음식점에서 코인 이야기를 하고 너도 나도 이거 산다라고 하고 할 때는, 이때는 시장에서 아예 뉴스도 보지 말고 떠나져 있는 게 맞고, 정말 지금처럼 바닥에 있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뭐 구글 트렌드나 뭐 공포지수 이런 것들이 되게 낮고 이런 시기에는 그냥 이때는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와 역발상으로 반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과 반대에 있으면 늘 외롭고 불안하잖아요. 그 공포감을 스스로 몸에 내재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회와 대중화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XRP가 이때보다 훨씬 더 대중화가 일어났죠, 이미. 그러니까 가격이 이때보다 생각을 하면 거의 5원에서 뭐 한 지금 200원이라고 치면 40배죠. 이미 많이 올라와 있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때보다 대중화가 더 돼 있으니까 없잖아요. 기회에 살 가격 자체가 훨씬 더 싸잖아요. 40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중에도 여기 또 여기 가 있으면 나중에 채널 바닥이만 3, 4천원 돼 있다고 하면, 이때는 또 지금 보면 지금의 또 한 20분의 1인데 이때 역시도 대중화가 더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는 리플사가 개인 송금에서 뭐 핀테크 업체에서 많은 이제 유동성을 만들어서 소기업들이 또 외환 송금을 하는데 무역 대금들을 쓰는데 쓰고, 그러면 중견기업도 쓰고 하면 일단은 외환 거래까지 가기 전 단계인 기업들이 쓰는 이제 무역 대금이 쓰는 단계까지 또 가겠죠.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은 이제 기회와 대중화가 동시에 안 일어나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또 2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잖아요. 대중화가 이만큼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늘 기회와 대중화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나도 무섭고 잘 모르고 이게 될 건지 불안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회를 못 잡아요. 대중들은 기회를 언제 잡냐? 늘 이때 잡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회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이때쯤 올라가면 우리 물량들을 또 그런 탐욕에 가득 찬 일반 대중들이 이때 와서 다 사주겠죠. 세력들 물량 중에도 일부를 사주겠죠. 사주면 이때 또 떨고서 또 빼겠죠.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굉장히 심플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사실 알고 계시면, 명확히 그 가슴과 머리에 깊게 박아 두신다고 하면, 사실상 기회와 대중화가 동시에 안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이 얼만큼 기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늘 불안할 수 있을 텐데, 불안해야 투자해요. 그리고 불안해야 기회가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 역시도 당연한 거고, 저도 리플사가 100% 성공한다 생각 안 해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하지만 암호자산 시장이 8할 9할 정도는 미래의 돈으로 바뀔 거라는 확신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호자산 시장이 8할 9할 성공할 거, 앞으로 미래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와중에 있는 1, 2, 3위 시총 3위 업체 같은 경우는 역시나 7, 8할 정도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뭐 10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인데, 10배 몇십 배 올라가는 시장인데 수익 그 리스크 자체를 몇십 프로도 안 찌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지구해야죠.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기회가 있으니까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에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나오는데, 세상에 주식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옛날 주식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동산도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런 기회가 있는 투자 시장이 암호자산 시장밖에 없다라고 거의 보는데, 그리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플하고 쉬운 시장이에요. 그냥 이 시장의 펀더멘탈과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투자를 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수익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예약 매도 걸어놓으면 되고, 굉장히 심플한데, 역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래에 우리가 고점에서 예약 매도를 잘 매도를 하고 나서 그때쯤 제 이야기가 증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대중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지금의 기회와 공포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던 시기에서 환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대중화, 그 다음에 제 이야기들이 증명이 이루어진 나고 난 순간이면, 그때 가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네 말 듣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리플 300원에 갔다가 250원 가는 거 보고
3,000원어치밖에 못 사서 더 살 걸,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때 올라가는 거 보면 분명히 그때 더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지, 살 걸, 이러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회와 대중한 동시에 안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시면 굉장히 심플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가격의 변동은 호재 악재를 만드는 것이지, 이제 시장의 가격의 변동이 호재 악재를 만드는 것이지 호재 악재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변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거의 90%는 맞아요. 정말 큰 악재, 가령 막 미국이랑 갑자기 어디랑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정말 미국의 뭐 증권거래소나 뭐 어디 막 핵심 시설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세계의 정말 큰 악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는 건 맞지만, 이런 경우는 금융세력도 예측은 뭐 미리 전쟁 다 예측하겠죠. 금융세력도 예측하겠지만 이런 경우만 조금 약간 이 변수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대부분 뭐 이럴 때도 갑자기 앞으로 XRP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진짜 아무도 안 태우고 떡상 해버려요. 그냥 막 올라가. 물론 이렇게까지 안 올라갈 거예요. 그냥 물량 다 잠그고 올라가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힘들고, 이렇게 가겠지만 이렇게까지 갔어요.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때 분명히 뭐 XRP 뭐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기사 나오거나, 아니면 XRP 뭐 IMF에서 채택했다, 뭐 이런 정말 큰 호재, 숨겨놨던 그들의 그냥 카드를 한 장 딱 꺼내놓는 거죠. 그 세력들이 물량 매집 다 해두고 여기서 카드 한 장 딱 꺼내놓고 가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메커니즘 다 이렇게 올라가고 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해왔잖아요. 뭐 당한다는 표현도 그래요. 그냥 그들이 하는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대중의 심리를 이용을 해야 되고, 대중은 우매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중은 그냥 양떼예요. 그냥 일로 몰고 절로 몰고 하는 양떼인데 그냥 양떼 몰듯이 모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 악재는 양치기가 양떼 몰듯이 그냥 하는,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꼭 그 호재 악재에 따라서 가격이 해서 뭐 때문에 빠졌나요? 이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마인드, 우리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조금 더 고지능의 이제 사람인데 정말 좀 IQ 지수가 더 낮은 그런 뭔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호재 악재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격은 때가 됐을 때 그들이 준비가 다 되면 올라가면서 호재를 터뜨리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물량을 더 매집하고 싶으면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 기사를 내서 악재라는 그 태그를 붙여서 악재를 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심플하실 것 같아요. 이제 국세청에서 기재부 답변 받지 않고 비싸면 이제 세금 폭탄 냈다. 이게 아마 기사들 보셨을 텐데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800억 원 정도를 비싸면서 이제 국세청의 상위 기관인 기재부에 문의를 해놨는데, 과세의 법적 근거가 이제 불분명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해놓고 답변 오기 전에 그냥 일단 과세 먼저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세청 이제 기재부 입장은 그래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소득세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열거주의가 소득 법상 어떤 것들은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놨어요. 이 안에 대부분들이 다 포함돼요. 양도소득은 이제 대주주가 몇 프로 이상 팔면 양도소득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에서 퍼센트가 작은 사람들은 이제 증권거래세만 내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제 열거해놓은 그 세금들, 이것들만 법적으로 매길 수 있는데, 아직은 암호자산 자체가 나라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 세계에서 표준으로 하는 데서는 자산으로 인정하자라는 게 나왔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암호 자산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요,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열거주의에 자산으로 인정하니까 어디에도 항목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라는 게 이제 기재부의 입장이고, 그 빗썸에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 입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소득 같은 경우는 체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부과를 해도 된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똑같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인데, 한국은 이제 열거주의예요. 과세 대상의 소득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실정법의 기본 입장을 표현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열거되어 있는 기존에 이제 지정한, 그래서 포괄주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령
열거된 거와 유사하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외 것들은 다 열거주의라서 암호자산은 이거에 어디에도 사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이런 뭔가 열거와 유사한 거를 포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디지털 에셋이잖아요. 그러면 법에서 디지털 에셋이라고 뭐 2020년 이제 8월이나 뭐 하여튼 그쯤에 암호자산 자체를 그냥 하나의 디지털 에셋으로 보자라는 이제 법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열거주의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빚싸움 역시도 제 생각에는 이게 세금을 부과가 가능할 건가라는 아직 기재부 입장도 안 나왔고 그냥 국세청 일단 때리고 본 건데 이거는 논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이기기는 뭐 국세청도 이긴다는 보장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열거주의 자체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거 자체를 매긴다? 이거 쉽진 않을 것 같고 우리 같은 개인도 지금 2021년부터 이제 뭐 세금을 낸다고 하면 그때는 몇 프로 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열거주의 안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어떤 연금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제 세율이 좀 셀 거고, 양도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은 사실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리하게 하면 굉장히 자본 이탈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본 이탈 자체는 사실상 그 국세청이나 나라는 너무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몇몇 개인들, 작은 금액들의 개인들의 사실 이것들을 해가지고 무리한 걸 해갖고 나가는 거는 크진 않은데 정말 큰 손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냥 외화 자금이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데미지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이제 굉장히 좀 상위 소득자들이 이민을 가는 형태가 돼요. 그런 형태가 되면 이제 그 국가도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출국세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출국세는 이민을 갈 때 몇십 프로 세금을 자산의 전체의 몇십 프로를 내고 나가라. 증여세처럼 이제 이런 건데 디지털 자산이 세금이 부과되면서 아마 무리하게 세금 부과가 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 러시가 심해질 거고 그러면 부유세 도입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흐름을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고 아직 열거주의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이주열 청재가 2020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전문 연구 진행 국제 논의 참여. 사실 이게 그냥 신년사 중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어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지급 결제의 중요성 커지고 있다. 지급 결제의 중추기관으로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감시 체계를 고도할 필요가 있겠다. 지급 결제 기술의 연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연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에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이제 하잖아요. 이제 움직이죠. 제가 방송 초기 때도 이야기 드리고 중국이 하고 어디가 한다고 할 때 한국은행도 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다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그 금융 세력들의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IMF 이런 식으로 그 금융 세력들을 금융 세력이 통제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 통제하고 그 다음에 메이저 은행들을 통제하는 그런 금융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 상위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이나 IMF가 지금 디지털 화폐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XRP 언급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안 하겠어요. 무슨 수로 안 해요. 이게 그냥 사실 한국 좋아하고 한국 살지만 사실 힘이 없잖아요. 미국이나 중국한테 맨날 힘도 없는데 금융 세력들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오픈뱅킹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디지털 화폐 발행하라면 해야 되고 다 하라면 해야 되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냥 지시 내려와. 지금 국제 자금 세탁 바젤 3 하는 데부터 다 전 세계 그냥 금융 세력들이 그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건데 거기에서 내려온 오더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도 슬슬 시작해 라고 해서 아마 국가에서 이거 할 텐데 보면 우리나라는 이런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 주도하에 발행이 잘 될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은행이 공무원 마인드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뭔가 한국의 아이콘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써가지고 한국은행이 좀 그거 오픈 플랫폼, 오픈 API 이제 공개되어 있는 걸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오픈소스 되어 있는 코인을 가져다가 직접을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좀 보면 지금 이제 크립토 피어 이제 공포 지수죠. 지금 37이잖아요. 이게 차트인데 2018년 1월 차트예요. 2월 차트. 이제 보면 뭐 36에 갔다가 54 갔다가 지난 올해 한 1600만 원 정도 갈 때는 92였죠. 92까지 갔었어요. 83.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명확한 데이터잖아요. 이때는 팔았어야 되고, 그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때는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럴 때 사야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가 불안하냐는 거예요. 이때 올 텐데 이때 또 올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렇게 가다가 그럼 이때 좀 팔던지, 아니면 나는 이런 것들 나는 길게 보고 어차피 한 5년 3년 보고 할 거야. 그러면 그냥 이때 가격 빠져 있으면 그냥 신경 안 쓰시고 두시면 되죠. 왜냐하면 피어 지수가 낮아져 있다는 거는, 이 지수는 뭐냐면요, 개인들이 공포스러워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때는 개인들이 탐욕스러워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 그냥 팔고 사고 팔고 안 하실 거면 그냥 보면서 아유 또 많이 들어오네, 여긴 많이 나갔네 보시고, 만약에 10% 20%씩 파실 거면 이때 좀 파시고 이때 좀 사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는 다 공개되어 있는 지금 웹사이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것들을 보고 그냥 보고만 계시고, 이땐 또 탐욕돼서 눈이 멀어서 이땐 더 갈 것 같아 막, 그러니까 90인데 더 갈 것 같아서 이때는 막 돈을 더 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비트코인일 때 리플로 많이 바꾸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공개되어 있는 거 보시고 지금은 불안해 하지 마세요. 전혀. 그냥 여기서 뭐 헝이나 더 빠져가지고 막 10일까지 가요. 지금 뭐 30인데 10일까지 가서 가격이 좀 더 빠져도 그냥 그러려냐고 두세요. 그냥 매달 사실 분들은 사시고 이렇게 가시다가 다시 또 탐욕 지수가 올라가서 탐욕스러운 장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 뭐 한 10% 20% 팔고 다시 또 해서 좀 수량 늘리고 원금도 좀씩 빼놓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학습을 못하고 한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는 2020년 이제 새해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기존에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실수라고 하면 같은 실수 2번 반복 안 하시면 되거든요. 실수는, 투자는 큰 실패를 몇 번 해보지 않고 투자자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실패를 하셨으면 그 실패를 다시 안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투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뒷기사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새해에도 상승장이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성과가 낼 때까지 저도 꾸준히 열심히 방송을 할 테니까 같이 좋은 성과 보시고, 여러분들의 또 훈훈한 후기를 제가 보면 이제 또 마음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제 지인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이제 제 지인들이 또 제일 크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시점이 머지않아 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아마 좋은 상승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들어요. 2019년도 안 온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XRP만 안 왔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 21년 그런 이제 좋은 시즌이 올 테니까 마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넓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 새벽이었습니다.